이 노숙자가 훔친 거 아니야? CCTV 틀어봐. 가게 안이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노인에게 쏠렸어요. 낡은 점퍼, 구겨진 털모자, 냄새나는 비닐봉지.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CCTV를 틀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미라를 막았어요. 안 돼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에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도둑을 감싸는 거야? 너 진짜 호구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선영은 현금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꺼내 지갑을 잃은 손님에게 건넸어요. 하루 매출의 절반이었습니다. 대체 이 죽집 사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골목 끝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선영, 34살. 그녀는 덜컹거리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기익. 낡은 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선영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등 스위치를 올렸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혔죠. 선영이네 죽집. 손때 묻은 간판 글씨가 불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4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선영에게 이곳은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는 일. 3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보글보글. 냄비에서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가득 퍼졌어요. 선영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불 조절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선영아, 왔다.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매일 첫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죠. 할머니,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선영이 얼른 달려가 할머니 팔을 부축했습니다. 에고, 내 덕에 산다. 어제 준 찜질팩 덕분에 한결 낫더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은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숟가락까지 미리 담가두었죠.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오후 2시에 내과 예약 잡혀 있잖아요. 선영의 말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내가 깜빡했네.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당연히 기억하죠.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선영은 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꿰고 있었어요. 누가 당뇨가 있는지, 누가 고혈압 약을 먹는지, 누구 병원 예약이 언제인지까지 전부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6시가 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전복죽 있니? 어르신, 전복은 내일 들어와요. 대신 오늘 새우 싱싱한 거 들어왔는데 새우죽 드실래요? 그래, 그거 줘. 선영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문 받고, 죽 끓이고, 그릇 나르고, 설거지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선영아, 이 죽 맛이 왜 이렇게 좋아? 비결이 뭐야? 한 어르신이 빈 그릇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겸손이었습니다.
선영은 재료를 고를 때 눈이 매서웠어요. 쌀은 반드시 햇살을 썼고 채소는 새벽 경매에서 직접 골랐습니다. 단가가 올라도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아침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방 뒤편 서랍을 열었어요. 공과금 고지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전기세 연체, 가스비 연체, 통신비 연체. 가게 수익은 적자였어요.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선영은 재료의 질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고지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캘린더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3년 전부터 선영은 수요일마다 특별한 일을 해왔어요. 새벽 5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로 죽을 나눠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분이었어요. 지금은 20분이 넘었죠. 입소문이 난 겁니다. 무료 죽을 드시러 오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홀몸이었어요. 자식들은 연락이 끊겼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었죠. 선영의 죽집이 그분들의 유일한 식당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죠.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선영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지후, 38살. 반듯한 양복에 깔끔한 외모.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우 씨.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바빠서. 또 그러네. 잠깐 앉아. 지우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죽을 떠왔습니다. 2그릇이었죠. 같이 먹자. 지우가 테이블에 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이였죠.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 네.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 할 때가 됐어. 선영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후의 아버지. 도윤해온 회장 박도윤. 제게 순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선영과 지우는 1년째 교제 중이었어요. 지우가 먼저 다가왔죠.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주 오게 됐고 어느 순간 마음을 고백했어요. 선영은 두려웠습니다. 형편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진심이었어요. 1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 진심에 선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 인사를 드린다고요? 지우 씨, 저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 걸까요? 선영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학력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이 작은 죽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우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 씨. 지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나는 선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재산이 뭐가 중요해? 지우가 선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알아보실 거야. 선영 씨의 진심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르신들 챙기는 거, 무료죽 나눔 3년째 하는 거, 손님 한 분 한 분 건강까지 기억하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버지도 아실 거야.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선영 씨가 아니면 안 돼.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설득할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지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선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회장님께. 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선영 씨. 지우가 일어나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선영은 지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피어올랐죠.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어쩌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선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우가 돌아간 뒤였어요. 선영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다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종 독촉장. 다음 달까지 체납금을 내지 못하면 가게 전기가 끊길 수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료죽을 그만둘까? 그러면 그 돈이라도 아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선영은 고지서를 서랍에 넣고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영의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영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도윤해운 본사 빌딩 최상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69세의 노신사가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 도윤해운 회장. 제게 서열 15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었어요. 20년 넘게 도윤의 곁을 지킨 측근이었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 전무님께서 오늘 오후에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결혼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도윤의 입가가 굳어졌어요. 아들 지우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팀을 통해 기본적인 신상은 파악해둔 상태였죠. 그 여자 자료 가져왔나? 예, 여기 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신상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오선영, 34살, 시장 골목에서 죽집 운영. 도윤의 눈이 보고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자산 없음, 부모 사망, 친인척 없음. 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전부인가? 예. 특별한 이력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작은 죽집을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여자였어요. 특별히 예쁘지도
특별히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건가?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의견을 낼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문. 도윤에게 가문은 모든 것이었어요. 3대에 걸쳐 일궈온 도윤의 운.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10배로 키운 회사. 그것이 도윤의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 가문에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가 들어온다? 도윤의 가슴 속에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우가 제정신인가?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다만 회장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그 여성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죽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3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무료로? 예.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새벽마다 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도 없는 여자가 무료로 죽을 나눠준다? 그것도 3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뭘 노리는 거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지 관리인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도윤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재벌가의 수장으로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배신을 겪었으니까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어요. 그 사람은 매일 충성을 맹세하던 자였죠. 도윤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10년 전에는 재혼을 고려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도윤은 그 뒤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예쁜 말 뒤에는 항상 욕심이 숨어 있었어요. 착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속셈을 품고 있었죠. 도윤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따로 조사를 더 하실 겁니까? 조사로는 부족해.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야지. 직접이요?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탁자 위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내가 신분을 밝히고 만나면 의미가 없어. 재벌 회장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사람이 어딨겠나? 도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최 실장은 도윤의 의중을 파악했어요. 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하지만 위험합니다. 신변 보호도 어렵고. 걱정 마. 도윤이 손을 들어 최 실장의 말을 끊었어요. 아무도 날 못 알아볼 거야.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장을 할 거니까. 변장? 최 실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어요. 어떤 변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허름한 노인. 예. 낡은 옷에 해진 가방.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불쌍한 노인 행색으로 가겠어. 최 실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게 서열 15위의 회장이 거지 행색을 하고 시장 골목 죽집에 간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내 결정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도윤은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저 여자가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볼 거야. 무시하는지, 업신여기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을 베푸는지.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내 시험이야. 최 실장은 한숨을 삼켰어요. 회장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해진 운동화. 가방도 헝겊으로 준비해. 동전 몇 개만 넣어두고. 도윤이 세세하게 지시했어요.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 돼. 최 실장만 알고 있어. 예, 회장님.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도윤은 다시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선영. 도윤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실 지우는 도윤의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엄하게 대했지만 그만큼 아끼는 마음도 컸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됐어요. 지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순진한 아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면 어떡하나. 도윤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만약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여자라면 절대로 지우 곁에 두지 않을 거야. 도윤은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여자가 재벌가 아들과 결혼하려 한다?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도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일 그 죽집에 가겠다.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 도윤은 몰랐어요. 이 시험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쌓아온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바지는 구겨지고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죠. 운동화는 뒤축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면도도 하지 않아서 턱에는 희끗희끗한 수염이 자라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제게 서열 15위의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울 속에는 그저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노인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낡은 청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가방 안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하지.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문을 나섰어요. 최 실장이 준비해둔 낡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시장 골목으로.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선영. 오늘 내 본색을 확인하겠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네. 도윤이 차에서 내렸어요.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 2시간 후에 여기로 와.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장 골목은 이른 새벽인데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좌판을 펼치고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런 곳은 얼마만인가.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온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냄새가 좋았는데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선영이네 죽집. 손때 묻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어요. 벌써 어르신 몇 분이 앉아 죽을 드시고 계셨죠. 카운터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선영.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어요.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았고 화장기도 없었죠. 그저 수수한 서민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시작하자. 삐걱.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어요. 허름한 차림새,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한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저 사람 좀 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노숙자 아냐? 냄새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손님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못 들은 척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초라해 보이려고 애썼죠.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선영의 표정을 살폈어요. 놀라거나 불쾌해하지는 않을까? 무시하거나 쫓아내지는 않을까? 하지만 선영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은 모르지.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도윤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땡그랑.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이, 이거밖에 없는데. 도윤이 일부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죽 한 그릇은 5,000원이었어요. 500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죠. 뒤에 앉아있던 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원으로 뭘 먹겠다는 거야? 저기 가서 자판기 커피나 뽑아 마셔.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일부러 더 비참해 보이려고 어깨를 떨었어요. 선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는 거였죠. 그때 선영이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카운터를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도윤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영이 도윤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저는 돈이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선영은 도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죽 한 그릇을 떠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선영이 죽을 도윤 앞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속이 많이 비셨을 텐데. 도윤은 멍하니 죽을 바라봤습니다. 가격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타박하지도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내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뒤에서 손님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돈도 안 내는 사람한테 왜 죽을 줘요? 우리는 돈 내고 먹는데. 선영이 차분하게 돌아섰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제 가게에서 누구에게 죽을 드리든 그건 제 결정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어르신께서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손님께 피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남자가 씩씩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런 거지 같은 사람한테. 손님. 선영이 남자의 말을 끊었어요.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시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실 수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툴툴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선영이 다시 도윤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선영은 물 한 잔까지 챙겨주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떨리는 거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뭔가가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호박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받은 게 도윤은 6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호화로운 만찬, 최고급 레스토랑, 귀한 음식들. 하지만 그건 전부 회장이라는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었죠. 지금 이 여자는 도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허름하고 초라한 노인으로만 보이겠죠. 그런데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도윤은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진심에서 나온 행동인가? 계산된 친절인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인가? 한 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도윤은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라기보다는 예상이 빗나간 거였죠. 이 여자가 진짜 착한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어. 더 시험해 봐야 해. 죽을 다 먹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어요. 다 드셨어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선영은 카운터에 있던 500원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가지고 계세요. 혹시 급하게 쓸 일 있으시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도윤은 동전을 꼭 쥔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상해. 저 여자는 나한테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 계산된 친절이라면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 있어야 하는데. 도윤은 주먹 안에 동전을 내려다봤습니다. 500원. 이 작은 동전 하나도 돌려줬어요. 도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라. 한 번으로는 부족해. 더 시험해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도윤은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심하게 굴어봐야지. 그래도 저 여자가 똑같이 대하는지 확인해야 해. 도윤은 골목 끝에서 기다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그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이번에는 더 지저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점퍼에는 일부러 얼룩을 묻혔어요. 바지는 더 구겨지게 접어뒀죠. 신발도 진흙을 살짝 묻혀서 더러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오늘은 제대로 시험해 봐야지. 도윤은 일부러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전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뒤섞여 가게가 가장 붐비는 때였죠. 시장 골목에 도착한 도윤은 천천히 죽집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봐도 가게 안이 꽉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 손님으로 가득했어요. 카운터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 가게 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손님들 대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선영이 주문을 받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느라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탓이었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도윤은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에 겨우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일부러 의자를 끌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기익. 주변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또 저 노인이야 하는 표정이었죠.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심하게 굴어봐야지. 선영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도윤을 발견했어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부러 짜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죽 언제 나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지금 손님이 많아서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금방이 언제야? 나 여기 앉은 지 벌써 10분이야. 도윤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사실 앉은 지 2분도 안 됐어요. 하지만 도윤은 일부러 과장했습니다. 선영의 반응을 보려는 거였죠. 선영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선영은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르신. 오늘은 잣죽으로 준비했어요. 몸에 좋거든요. 선영이 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부러요. 이게 뭐야?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짜.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선영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여와. 도윤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 가게 안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공짜로 먹으면서 저러네. 진상이네, 진상. 도윤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죽을 직접 맛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간이 틀렸을 리가 없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선영은 죽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를 안 내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짜증을 냈을 거야. 공짜로 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냐고. 그런데 저 여자는 순순히 다시 끓이러 갔어. 도윤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영이 새로 끓인 죽을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어르신. 이번엔 싱겁게 했어요. 선영이 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도윤은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사실 아까 죽도 완벽한 간이었어요. 전혀 짜지 않았죠. 도윤이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이번 죽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또 인상을 썼습니다. 이번엔 너무 싱거워.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르신, 그럼 제가 소금을 따로. 아, 됐어. 도윤이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먹을게. 맛은 없지만. 도윤은 투덜거리며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숟가락을 그릇에 세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쩔그럭 쩔그럭 거슬리는 소리였죠. 주변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노인 진짜 왜 저래? 공짜로 먹으면서 민폐야 민폐. 한 중년 남자가 대놓고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어이 노인장. 좀 조용히 먹어요. 다른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도윤은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숟가락을 더 세게 부딪혔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참다 못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은 그냥 내보내세요. 우리까지 불쾌하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선영은 오히려 도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서 내밀었어요. 어르신, 물 드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선영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피로 때문이었죠.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이렇게 진상을 부려도? 도윤은 선영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게 트어 있었죠.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미소가 진짜일까? 아니면 장사를 위해 참는 걸까? 도윤은 죽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는 여전히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들어 있었죠. 선영이 다가왔어요. 다 드셨어요? 입맛에 안 맞으셨으면 죄송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도윤이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일은 팥죽 끓일 거예요. 달달하니까 맛있을 거예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짜증을 내고 트집을 잡고 민폐를 끼쳤는데, 저 여자는 내일 또 오라고 해?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돼. 저건 연기가 아니야. 연기라면 어딘가에서 티가 나야 하는데, 눈빛이 흔들리거나 표정이 굳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그런데 저 여자는 끝까지 똑같았어. 도윤은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죽집이 보였습니다. 선영이 빈 그릇을 치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계산된 친절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신이 안 서. 더 시험해 봐야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시험이야. 진짜를 알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도윤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며칠 후 오전 11시 도윤이 죽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털모자를 눌러쓰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선영은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호박죽을 한 그릇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도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평화로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인상이 사나웠습니다. 정미라였어요. 인근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미 관리실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두었어요. 노숙자 들이는 가게라고 민원 계속 들어오면 건물 이미지 나빠지는 거 아시죠? 선영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아이고 냄새. 뭐가 이렇게 퀴퀴해. 미라는 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왔어. 노숙자가 여기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 가게까지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라는 도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야, 이 양반아. 돈은 있어? 없으면 당장 나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웩 냄새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장사를 해? 정미라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인상을 썼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노인장. 돈 없으면 나가.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죽만 먹었습니다. 선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손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손님? 이게 손님이야? 미라는 비웃었어요. 냄새나는 노숙자가 손님이라고?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은 제 가게 손님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자 손님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 내 지갑. 지갑이 없어졌어. 여자는 가방을 뒤지며 허둥댔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지갑이 없어요. 가게 안이 술렁였어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라가 도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노숙자야. 저 노숙자가 훔쳤을 거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증거 있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안 훔쳤겠어? 미라는 비아냥거렸어요. 미라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저거 틀어봐. 선영은 CCTV를 올려다봤어요.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계셔서 공개 재생은 안 됩니다. 도난이나 분쟁이면 경찰 오시면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도둑을 감싸는 거냐고. 선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미라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좋아. CCTV 안 보여줄 거면 내가 책임져. 내가 들여놨으니까.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책임지겠습니다. 선영은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현금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번 돈이 들어 있었어요. 3만 원 정도였죠. 선영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지갑 찾으실 때까지 이거 쓰세요. 나중에 찾으시면 그때 갚으셔도 돼요. 손님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하지만 선영은 손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죽집의 하루 매출 중 상당 부분을 낯선 손님에게 건네는 선영. 선영의 표정에는 아까움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CCTV도 확인 안 하고 돈까지 주고 완전 호구네, 호구. 미라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좋아, 맘대로 해. 저러다 도둑 속을 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문이 쾅 닫혔어요. 그때 아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던 손님이 소리쳤어요. 아, 찾았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네. 여자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만 원. 도윤에게는 푼돈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도윤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에게 그 돈은 달랐습니다. 밀린 월세 32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요. 그런데도 선영은 그 돈을 내밀었습니다. 낯선 손님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에게. 도윤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어르신, 죽다 싶겠어요. 앉아서 드세요. 선영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식어버린 호박죽을 먹었어요. CCTV를 공개하면 간단했어요. 도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명 쓴 사람을 끝까지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품이었습니다. 자신의 가게와 손님의 존엄을 지키려는 품위.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품위. 도윤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권력 앞에서 굽히는 사람,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파는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낯선 사람을 감싸는 사람. 누명을 쓴 노숙자를 위해 자기 돈을 꺼내는 사람. 도윤은 생각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은 죽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점퍼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어요.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줄까? 문 앞에서 멈췄어요. 고마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카운터에 남겨진 500원짜리 동전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어르신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선영은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죽집 밖? 도윤은 골목에 서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인성을 시험하려 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하지만 오늘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선영에게 필요한 건 인성 검증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이미 충분히 착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거였어요. 이 여자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시련 앞에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존엄성? 그것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어요. 시험의 단계를 높이기로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선영의 품위가 남긴 온기였습니다. 어쩌면 도윤은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영이 다음 시험도 통과하기를요. 다음 날 새벽 5시, 도윤은 죽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를 바라봤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도윤은 궁금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저런 미소를 유지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선영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5시 반. 가게에 불이 켜졌어요. 선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어르신들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표정은 밝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 오늘도 왔어? 그럼. 선영이 죽 먹어야 하루가 시작되지. 도윤은 눈을 의심했어요.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7명이나 줄을 서 있었습니다. 6시. 선영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골목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선영이 죽을 날랐습니다. 주문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선영은 어르신들에게 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호박죽, 팥죽, 잣죽. 종류도 다양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선영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어르신, 오늘은 팥죽 드릴까요?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어르신, 손주 감기는 나았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덕분에 오늘도 든든하게 먹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짜로 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가까이. 한 할머니가 죽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선영아, 내가 설거지 좀 할게. 아이고, 어르신. 그냥 가세요. 아니야. 밥 얻어먹고 그냥 가면 못 써. 할머니는 싱크대 앞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나는 바닥 쓸게. 어르신,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도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설거지하는 할머니, 바닥 쓰는 할아버지, 테이블 닦는 또 다른 할머니. 가게가 마치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맙지. 내가 우리 밥 챙겨주잖아. 한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이거라도 받아. 5,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안 돼요. 넣어두세요. 아니야. 내가 맨날 공짜로 밥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먹어. 어르신이 건강하게 드시는 게 저한테는 더 큰 보답이에요. 선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이 돈으로 손주한테 과자라도 사주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무슨 은혜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건데요.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뭐지? 공짜로 죽을 나눠준다고? 월세도 밀려 있으면서?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가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어요. 수익은 커녕 손해만 보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자식들도 안 챙겨주는데 내가 챙겨주잖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르신, 울지 마세요.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힘내는 거예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선영아, 내일 또 올게. 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선영은 문 앞까지 나가 어르신들을 배웅했습니다. 도윤은 옆 가게 사장에게 물었어요. 저 가게 매일 저래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요.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공짜로 죽을 나눠주고 있어요. 매주마다요? 3년째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도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3년 동안 매주마다 무료로 죽을 나눠줬다고? 도윤은 골목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익과 손해, 투자와 회수,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뭘까? 손해만 보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도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죽집에서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진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선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어르신. 선영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 드시러 오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드릴게요. 선영은 도윤의 팔을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선영이 호박죽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도윤은 죽을 내려다봤어요. 이 죽 한 그릇.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침 식사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여자를 시험하려 했을까? 이 여자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험의 목적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시험 자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 누구보다 진심인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 그것도 몰래 변장까지 하면서 비겁했습니다. 초라했어요. 선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여유도 없으면서요. 그런데 도윤은 뭘 나눴나요? 평생 받기만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거래처에게, 세상에게. 돈으로 모든 걸 사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죽집에서 도윤은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도윤은 죽을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시험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여자는 시험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윤이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도윤도 구석자리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인상이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선영 씨 계십니까? 선영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선영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관리회사 실장 한기석입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기석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오선영 씨, 현재 임대료 및 관리비가 32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금요일이요? 그건 너무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기석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건물주 측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금요일까지 전액 납부 아니면 퇴거. 둘 중 하나입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통보서 수령 확인입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320만 원. 지금 가게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30만 원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한기석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명심하세요. 한기석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상황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기석이 미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실장님. 수고하세요. 미라는 기석과 인사를 나눴어요.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 나가자. 미라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퇴거 통보 받은 거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비웃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노숙자한테 밥 퍼주다 망한다고 했잖아. 선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나보고 나가라고? 미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야, 너 며칠 있으면 쫓겨날 처지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큰 소리야?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라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줄까? 나 이 자리 노리고 있어. 내가 나가면 여기 내가 들어올 거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이 자리 좋거든. 내가 망해서 나가면 내가 확장할 거야. 정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어요. 솔직히 이 가게 인테리어도 별로야. 내가 들어오면 싹 다 바꿀 거야. 죽지? 웃기지 마. 요즘 누가 죽을 먹어.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라는 손가락으로 선영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숙자 어르신들 다 쫓아낼 거야. 가게 이미지 떨어지거든.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빨리 짐 싸. 어차피 넌 안 돼. 미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무료죽을 드시러 오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냈어요.
이거 우리가 모은 거야.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여러 장. 모두 합쳐서 5만 원 정도 됐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우리가 모았어. 작은 돈이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나도 조금 보탰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연금 나오면 더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한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우리 밥 챙겨준 거 잊지 않아. 이건 우리 마음이야. 선영은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성이야. 어르신들 생활비잖아요. 이건 안 돼요. 선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제발 이건 가져가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영아, 내가 없으면 우리 어떡해. 선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20만 원. 도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찔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저 여자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도 되는 걸까?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영은 어르신들을 달래며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알아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요일까지 320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선영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320만 원, 어디 연락할 데가 있을까? 친구들, 빌릴 만한 친구도 없었어요. 대출?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습니다. 선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 가게를 잃으면 어르신들은 어디서 밥을 먹을까? 새벽마다 줄 서던 어르신들, 설거지 도와주시던 할머니, 바닥 쓸어주시던 할아버지, 그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보다 어르신들 걱정이 먼저였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 선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여자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 320만 원. 도윤의 지갑에는 지금 당장 그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카드 한도는 수억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었어요. 비서에게 연락하면 30분 안에 돈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시험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윤은 선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르신들 돈을 거절하면서도 웃으려고 애쓰던 얼굴. 혼자 남아서 울던 뒷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지켜보자. 도윤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가진 것 없이도 나누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게 넘쳐도 움켜쥐고만 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방관이라는 거요. 아니, 방관보다 못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슴속에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선영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간판, 오래된 냄비, 손때 묻은 국자, 3년 동안 함께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던 날이 떠올랐어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 희망은 바닥났고 통장도 바닥났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습니다. 선영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엄마 손가락에 있던 것이 이제는 선영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병원비 낼 때도 안 팔았어요. 월세 밀렸을 때도 안 팔았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선영아, 이건 엄마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야. 너한테 줄게. 정말 힘들 때만 써.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영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였어요. 이걸 팔면 얼마 정도 될까? 모자라지만 조금 보탤 수는 있을 거였습니다. 선영은 반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 시각 도윤에 온 본사. 지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며칠째 같은 시장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자꾸 시장 근처로 일정 잡으세요? 며칠 전 물었을 때 최 비서는 잠시 말을 흐렸어요. 회장님 외부 일정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선영 씨 가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지우는 생각을 털어냈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영 씨가 걱정됐습니다. 퇴거 통보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우는 선영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선영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선영 씨, 울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선영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다 들었어요. 퇴거 통보받은 거.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 소문이 빨라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접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이 가게 접자고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계속 이러다가 선영 씨가 쓰러져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잖아요. 오히려 손해만 보면서.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뭐요? 어르신들한테 공짜로 죽 주느라 적자잖아요. 지우는 답답한 듯 말했어요. 선영 씨 인생도 중요해요. 왜 자꾸 남들만 챙기는 거예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다른 일 찾으면 돼요. 선영 씨 요리 솜씨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이 가게 아니어도 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
나 왜 이 가게 시작한 줄 알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아, 세상에는 밥 한 끼가 없어서 힘든 사람이 많아.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선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엄마 유언이었어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도 가난했거든요. 밥 굶은 적도 많았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동네 할머니가 우리한테 밥을 줬어요.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선영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금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이거 팔면 조금은 보탤 수 있어요. 선영 씨, 그건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알아요. 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엄마가 원한 건 이 반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영 씨, 나한테는 이 가게밖에 없어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웃으면 나도 행복했어요. 그게 내 삶이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 씨, 나는 내 행복보다 그분들 밥 한 끼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이게 나예요. 지우 씨, 나는 이 가게 못 접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 가게는 그냥 밥집이 아니에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족.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 알죠? 매일 제일 먼저 오시는 분. 그분 자식들이 연락 안 해요. 명절에도 혼자예요. 지우는 듣고만 있었어요. 박할아버지는 부인이 치매예요. 매일 간병하다가 지쳐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 한 그릇 먹고 힘내시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없으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지우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지우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뭘 했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남을 위해 뭔가를 포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자를 반대하는 것이 왜 무의미한지. 이 여자는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이걸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요. 가게 접으라는 말 안 할게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약속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지우 씨. 지우는 선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요. 선영은 지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선영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금은방에 가야겠다. 선영은 결심했어요. 엄마의 유품을 파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어요. 엄마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반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 그 마음만 지키면
엄마는 분명 웃고 계실 거였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나 포기 안 할게요. 선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선영은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호야, 준호.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어요. 선영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우리 준호, 준호 어디 갔어?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예요. 빨간 패딩 입었어요. 여자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못 봤어요? 제발요. 시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대. 6살이래. 빨간 패딩.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살. 빨간 패딩. 이 추운 날씨에 아이가 혼자 어디 갔을까? 선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가게는요? 옆 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이 먼저예요. 선영은 뛰어나갔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뒤졌어요. 준호야, 준호. 선영은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수색에 나섰어요. 이쪽은 내가 볼게. 저쪽 골목 확인해봐. 시장 전체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뭔 난리야? 미라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지나가자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야, 오선영. 가게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장사 안 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에 왜 나서? 경찰 부르면 되지.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다 손님 다 돌아가지. 바보같이. 선영은 미라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아이가 없어졌어요. 6살짜리요. 그래서?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찾아?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뛰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온도 뚝뚝 떨어졌어요. 선영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추위에 아이가 밖에 있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선영은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절규. 선영도 엄마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선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었어요. 선영은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선영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흑, 흑, 울음소리였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준호야? 선영이 달려갔습니다. 골목 끝, 낡은 박스 더미 뒤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준호야. 선영이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아줌마.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가 왔어.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아이가 선영의 목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응, 지금 가자. 엄마 기다리고 있어. 선영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가벼웠어요. 추위에 떨다가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만 무사하면 됐습니다. 자기 몸은 상관없었어요. 선영은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아이 찾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 엄마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엄마는 아이를 받아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이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길 잃어버렸어.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이 엄마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선영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준호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선영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엄마가 지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아이 데리고 빨리 집에 가세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선영은 웃으며 엄마와 아이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가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선영. 미라의 조롱을 무시하는 선영. 골목골목을 뒤지는 선영. 그리고 아이를 찾고도 보상을 거절하는 선영.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성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이 여자의 본 마음씨였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뭘 했나? 수십억을 가지고도 저렇게 못했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저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장사를 못하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요. 월세도 못 내는 처지인데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은 깨달았어요.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험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선영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좀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매일 오는데 돈은 거의 안 내잖아.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나던데.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를 구한 직후인데 벌써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실장님? 나야, 정미라.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이 기회야. 손님들 민원 다 쌓였어. 노숙자 문제, 위생 문제, 소란 문제까지. 전화기 너머로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현장 확인하러 가죠. 미라는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오선영, 이번엔 끝이야. 가게 안. 선영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느라 온 힘을 쏟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사장님, 저 노숙자 어르신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불편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눈가에 맺힌 눈물.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 시험이 이 여자를 이 지경으로 몰았다. 도윤은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그때 도윤의 전화가 울렸어요. 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시에 지우의 사무실, 지우의 전화가 울렸어요. 최 비서였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시장 쪽에 계십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시장? 아버지가 왜 거기에? 지우는 전화를 끊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게 선영 씨와 관련이 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가게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관리실장 한기석이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반갑게 다가갔어요. 왔어요? 빨리 들어가요. 기석은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한기석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끝내겠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가 뒤따랐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그리고 아까 아이 소동을 지켜본 어르신들이었어요. 기석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선영 씨, 퇴거 통보 최종 확인차 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해요. 내가 들어와야 하니까.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노숙자들이고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네.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노숙자 어르신도 그렇고.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석이 퇴거 통보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내로 비워주세요.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그 노숙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미라가 비웃었어요. 뭐야, 또 저 노숙자야? 당신은 좀 빠져.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노인이 천천히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벗었어요. 안에는 깔끔한 셔츠가 있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졌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도윤에 온 회장이고. 노인은 기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이라고? 아까 그 노인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님들의 손이 멈췄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선영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도윤이 선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선영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가게 안이 숨을 죽였어요. 제가 일부러 거지 행색으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험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500원짜리 죽을 드시던 노인, 돈이 없다며 미안해하던 모습, 도둑 누명을 쓰고도 묵묵히 앉아있던 뒷모습, 그 모든 게 시험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한복판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 씨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 존엄한 분입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이가 그런 시험을 받고 있었구나. 박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잘못 봤어. 선영이한테 미안하네. 선영이 받았던 모욕이 공적인 자리에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나 기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실장. 기석이 움찔했어요. 예, 회장님. 이 민원들 누구 요청이었습니까? 기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게. 기석의 시선이 미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미라 씨와 한 실장님 통화 기록, 그리고 신규 입점 계약 초안까지 확보했습니다. 정미라 씨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노숙자 유입, 위생 문제, 소란 문제.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그게. 모두 허위 신고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한 실장, 당신은 이 민원을 근거로 퇴거 압박을 했습니다. 정미라 씨의 신규 입점을 위해서요. 기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도윤이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 사장, 신규 계약은 전면 무산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한 실장, 당신은 직무 배제 및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석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손님들의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구나. 선영이를 쫓아내려고 거짓 민원을 넣었어. 나쁜 년. 미라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지 못했어요. 뭘 봐. 다 뭘 봐. 미라는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어요. 패배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퇴거 통보는 전면 철회됩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월세와 보증금, 제가 전액 해결하겠습니다. 가게도 선영 씨 명의로.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안 돼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놀랐어요. 선영 씨?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덮는 건 원하지 않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월세 지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신 수요일 무료죽 재료비를 익명으로 후원해 주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매주 수요일에 오셔서 설거지를 해주세요. 1시간씩이요. 가게 안이 술렁였어요. 설거지를 하라고? 대기업 회장한테?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때 용서를 생각해 볼게요. 도윤은 한참 동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지우는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믿지 못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의심했고 그 의심을 확인하겠다고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선영 씨에 대한 무례였고 너에 대한 배신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허락하거나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할 자격이 없다. 그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하겠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 도윤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 씨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까지도 아버지가 감당하겠다. 지우는 그제야 아버지 곁에 똑바로 섰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으신 거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선영이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지우는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들이켰어요. 선영 씨,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씨 잘못 아니에요. 지우는 선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새벽. 선영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도윤과 지우였습니다. 둘 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들었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물이 튀고 세제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테이블을 닦았어요. 새벽 6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요일 무료죽의 날이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모르겠는데 새로 온 봉사자인가? 어르신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도윤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는 죽을 날랐어요.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김할머니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영아, 저 사람들 누구야?
선영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고 있는 노인.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분들이에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마치고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입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윤과 지우가 떠난 뒤 선영은 혼자 가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반지를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반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지켜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의 태도만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나 지켜냈어. 존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도윤은 그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도윤은 매주 새벽 가게에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수요일 새벽, 선영은 주방에서 죽을 저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도윤이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테이블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게 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무료죽은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약속이 되었어요. 판단하던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험받던 사람은 그대로 삶을 이어갔어요. 용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죽집의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요. 변화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돕냐고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죽을 떠줬어요. 그게 선영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 아무 조건 없이 건네는 손길,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우셨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선영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를. 마음을 적시는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